오늘 강연해 주실 김정희 원장님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하셨고요. 영국 뉴캐슬 대학교에서 지역 및 도시기획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청장을 영입하셨고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그리고 현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김정희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카이아 원장 김정희입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리고 김정훈 원장님 비롯해서 또 권기현 원장님, 우리 건설산업연구원 원장님도 오시고 또 전임 우리 카이아 원장님을 비롯해서 국토부 선배님들 많이 오셨고 또 현직에서도 우리 건설정책관님, 기술안전정책과장님 해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 좀 유용해야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오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 원 소개를 간단히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동안에 이룩한 성과들 간략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R&D는 지금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유망한 건설 기술 분야를 저희들이 AI를 통해서 좀 검색을 해서 만들어 본 게 있는데 그것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R&D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R&D와 연관이 되면서도 또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03년에 개원을 했는데 그때는 건기평이라고 해서요. 건설기술평가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기술 우리 연구원장님도 오셨지만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하던 것을 따로 분리해서 다른 업무하고 이렇게 신기술 인증까지 해서 시작을 했는데 2013년에 이제 현재의 이름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개칭이 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뭐 명칭에서 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R&D를 주로 기획하고 평가하고 또 확산하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고요. 이제 그 외에 국토교통 산업진흥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뭐 실증을 지원한다든가 또 좋은 기술을 가지면 신기술을 심사해서 인증을 해준다든가 하는 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크게 보면 이제 그 국토본부와 모빌리티 본부가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그 1차 관실 이 국토 부분, 건설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는 이 교통 부분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렇게 해서 R&D를 사업을 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데 산업진흥본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본부가 저희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좀 이렇게 주력해 보려고 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뭐 하는 그런 성장을 촉진하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R&D 예산에 많이들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R&D 전체 금년도 총액은 35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R&D를 주 업무로 하는 과기정통부가 가장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고요. 약 12조 정도를 약 3분의 1을 이제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요즘 방위산업 잘 나가는데 우리 방위사업청 예산이 한 6조 그다음에 산업부 중기부 쭉 가는데 국토교통부 예산은 약 6천억 정도 되는데 포션으로 보면 1.7% 정도 됩니다. 국가 전체 예산 R&D 예산 중에 이 정도에서 저희들도 사실 뭐 국토교통부의 전체 예산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체감하는 그런 국토교통 분야를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R&D를 좀 더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비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민간하고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거는 26년이나 5년은 아직 비교 기준이 없어서 24년으로 보니까 전체 대한민국의 이제 민간 포함 총 연구 개발비가 131조 원 정도고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에 한국 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중에 이제 정부 공공 재원이 27.8조 원, 24년 기준입니다. 이 정도 되고 민간 외국 재원이 민간 재원이 103조 원 정도 해서 8대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8, 정부 공공 분야가 2 정도 수준으로 지금 R&D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30조고 우리 정부 전체로 24년에는 26.5조에서 삼성전자 한 기업이 투자하는 R&D보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투자하는 R&D가 더 작습니다,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7.6조고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부 연간 예산하고 좀 비슷하게 투자하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우리 방산으로 잘 나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6,200억 정도를 24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국토교통 예산은 R&D 예산은 4,6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6년으로 돌려봐도 민간이 더 많이 R&D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격차는 여전히 더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국가 R&D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치가 있을까봐 사실은 민간에서 더 많이 투자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 국토교통 분야 이제 R&D 특성은 아무래도 공공 인프라 분야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 향상하는 기술에 주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공간을 다루다 보니까 건축물, 주택이나 이 건축물 그다음에 구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많이 R&D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SC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범위도 보면 대개 이제 자동차나 예를 들면은 요즘 UAM이 뜨고 있는데 UAM 뭐 이런 차량이나 기체를 제작하는 거는 사실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그 제작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자율주행 서비스도 자율주행 차량을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자율주행차가 더 잘 다닐 수 있도록 뭐 CITS라든가 이제 인프라에 또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응해서 다닐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UAM 같은 경우도 그런 인프라 UAM 포트라든가 관제, 이착륙 이런 부분의 인프라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철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워낙 특수해서 산업부에서도 좀 별로 아예 국토부 고유 영역으로 인정을 해서 차량 개발도 사실은 직접 국가 R&D로 수행을 했고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 특성을 보면 아주 기초 연구라기보다는 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현장 실증을 반드시 수반하는 경향이 있고 기술 성숙도가 높아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정도의 그 TRL이 높은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고 R&D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평균 한 4년에서 6년 정도 과제가 이렇게 길게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비 규모도 보면 100억 이상 연구가 98%, 뭐 300억 이상도 한 12% 정도 되는데요. 이 평균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노력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좀 당겨야 되겠다. 4년, 5년이 지나가면 요즘 같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는 이 연구 결과가 오히려 진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로 땡겨서 인텐시브하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에 뭐 저희들이 가진 성과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저희들이 개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구한 과제, 연구 사업이 몇 개나 되느냐 한번 보니까 176개 과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정부 지원금은 약 9.6조, 10조에 가까운 금액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느냐 해서 좀 추려봤습니다. 아마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대부분 아실 겁니다만 그 밸류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VC10 사업이라는 것을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에 이제 대규모 R&D를 1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내용을 하나씩 보면 가장 저희들이 판단에 그 연구 성과가 실제 사업화되고 많이 그 효과를 본 게 고속철도입니다. 그래서 KTX 산천부터 시작해서 청룡, 그다음에 KTX 이음까지 지금 이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KTX라고 써진 옛날에 떼제베를 그대로 들여와서 조립한 그 차량 빼고 나머지는 사실상 국가 R&D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다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KTX 청룡 같은 경우는 경부선 호남선에도 지금 다니고 또 KTX 이음 260 시속 260까지 달릴 수 있는 KTX 이음 같은 경우는 강릉 우리 강릉 갈 때 열차 타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열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국가 R&D 기술을 활용해서 그 성과를 활용해서 나왔다는 거고요. 자기부상 열차도 사실은 개발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인천공항에서 일부 활용하다가 수요도 없고 하니까 지금 좀 이게 파급이 안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초장대 교량은 뭐 워낙 유명하신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 해외건설 작년에 1조 달성한 기념 행사에서도 가장 먼저 나왔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2,400 메가파스칼급의 그 강선이라든가 이런 설계와 시공 기술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우리 여수의 이순신대교라든가 울산대교 또 튀르키예의 보스포러스 3교나 차나칼레 현수교 사업 수주 이런 사업에도 이제 적용이 돼서 가장 내놓을 만한 건설 기술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스마트 하이웨이도 사실 요즘 다니면 예전에는 이렇게 차로 하나씩 칸막이를 해서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톨게이트를 지금은 다차로 그냥 바로 아무 거리낌 없이 바로 통과되는데 뭐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초고층 복합 빌딩 설계 및 그다음에 시공 그 재료까지 개발한 기술 이건 실제 롯데월드 타워에도 적용을 했고 인도 뭄바이의 뭐 월리 타워나 싱가포르 UIC 타워 사우디의 킹덤 타워 이런 타워에도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부산 기장에 지금도 가동 중이죠. 그리고 뭐 실제 우리가 중동이나 남미 이런데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한 그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삼투압 방식이죠. 그리고 항공 안전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KC100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4인승 이 정도로 자그마한 그 항공기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부품 정도만 생산하던 우리 실력이 이제 완전체인 이 항공기를 개발했고 그걸 인증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가짐으로써 이제는 항공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도 인증까지 정부가 해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렇게 수출까지 가능하고 이 개발로 인해서 항공안전협정도 미국과 협정에서도 이게 부품 단위의 협정이 아니라 기체 단위까지 올라온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로 공군사관학교에 한 23대를 납품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U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해서 UCT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지금도 그런 사업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다음 모델로 지금 AI 시티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도 이 우리 R&D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도시 재생 그리고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 이런 분야가 이제 10대 분야입니다.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공간 정보가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세계적인 수준이고 많이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는데 이 VC10 사업이 그 밑바탕이 돼서 지금 뭐 디지털 트윈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10개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외에도 좀 뭐 200년간은 슈퍼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뭐 100% 이상의 자립을 하고 있는 제로 에너지 주택 단지, 그다음에 모듈러 공공 임대주택 이런 부분을 또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모듈러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LH에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 근데 이게 공공 임대주택 단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사실 분양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 주택에도 좀 적용이 되면 파급 효과가 훨씬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이제 더 고층의 그런 주택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2단계로 지금 이 OSC 이 과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끝난 과제지만 추가로 더 고도화하는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한 것이 스마트 건설 기술입니다. 이것도 대규모 개발 과제로 아마 정부 지원금이 한 1,400억 정도 들어가고 거의 2,000억 정도의 규모가 들어간 대규모 개발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목표가 그때 이제 건설 생산성을 25% 이상 제고하고 공사도 한 25% 이상 단축하고 재해율도 25% 절감. 뭐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토공 자동화부터 그 다음에 구조물, 뭐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 구조물 자동화 그 연구, 그리고 이제 안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건설 근로자라든가 또 임시 구조물 같은 거 안전을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했고, 마지막에 그런 전체적인 관제 플랫폼과 그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이걸 확보해서 실제 실증까지 했었죠. 그래서 주요 성과를 보면 이 과제는 약 84개소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테스트베드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시연도 하고 또 실용화를 그렇게 촉진을 해왔는데 실제 개발된 기술이 144개나 됩니다. 요소 기술이. 그래서 토공 자동화에 34개, 구조물 자동화에 41개, 스마트 안전 및 플랫폼 기술이 69종으로 해서 이게 이제 20년부터 25년 말 작년 말까지 개발한 성과고 많은 어떤 현장에서 전시회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건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게 이제 지금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R&D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금년에 국토교통 R&D 예산은 6천억입니다. 6,056억.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91개인데 계속 이게 4년, 5년짜리 길게 가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67개고요. 금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24개입니다. 그래서 24개는 현재 연구단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좌측에 보시면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포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이 8.4%, 플랜트 분야가 13.4%, 뭐 이 정도 하고 뭐 도시건축, 고통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AI 시대 R&D라고 저희 발제 제목도 그런데 AI R&D 이 시대에 이제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그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AI를 적용한 그런 R&D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찾아보니까 한 16개 정도가 이제 지금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뭐 거의 모든 R&D가 AI를 적용하는, 융합하는 그런 R&D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들 한번 그려본 미래 AICT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하이퍼튜브가 다니고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빌딩은 다 스마트 빌딩이고 드론이 아니라 UAM이 다니고 또 그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AICT 컨트롤 센터, 인공지능 그 관제 센터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 시티 그 센터가 다 지자체마다 지금 있는데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공간이 시스템이 앞으로 설치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신정부 들어와서 이제 국정 과제로도 채택이 된 과제가 이제 AI 에이전트 기반 AICT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과제를 저희들이 수행을 할 것인데 이제 연구 기획 중에 있고요. 이제 내년에 출발을 해서 27년부터 31년까지 약 5년간 이제 지금 연구 기간을 잡았고 정부 지원금은 약 1,50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앞으로 이거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이제 그 심의를 받고 해서 사업화를 실제로 해야 되는 과제에 있고요. 그래서 이 도시의 모든 데이터와 인프라를 이 AI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이제 이 AI 지식 사전으로 만드는 온톨로지로 연결한다고 하는 그 목적과 그다음에 스스로 복합 도시 문제 예측을 예측하고 해결하는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거, 자율적으로 진화 발전하는 AICT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AICT는 사실 뭐 저희들 R&D도 하지만 국토부 차원에서 또 그 로드맵을 가지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분야별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크게 보면 그 국토 건설 인프라 분야가 있고 모빌리티 분야가 있는데 일단 건설 시공 분야를 보면 R&D가 금년에 한 500억 정도가 이 분야에 지금 들어가게 되고 신규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건설 전주기 안전 혁신 기술 개발 사업과 지역 단위 재난 위험도 AI 시뮬레이션 기반 재난 안전 관리 기술 개발. 이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설계 시공 기술 개발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지금 기획 연구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게 밑에 3개 있는데요. 이 기획 연구는 본 연구는 아니고 이 본 연구를 앞두고 이제 연구의 틀을 짜는 것이죠. 목적과 기간과 뭐 예산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할지 이제 이런 연구들인데 이게 기획 연구가 끝나면 본 연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중에 그 TBM이라고 터널 보링 머신이죠. TBM 요즘 뭐 워낙 우리 사회가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공간을 입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든가 아니면 뭐 GTX는 다 한 지하 70m 수준으로 내려서 다 전체 구간을 지하화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철로도 다 지금 레일도 지화화하려는 그런 정부 정책적 의지가 있고 관련 법도 지금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 TBM을 다 외산에 의존했는데 TBM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자체적으로 국산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에서 지금 기초 단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처음부터 이렇게 TBM을 제작하는 그런 연구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중고 TBM을 활용해서 거기에 모듈 단위로 이렇게 부품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재제작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사실 TBM도 뭐 이 머신 자체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시공 현장에서 그런 운영 기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R&D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 GTX A에 직경 한 11.7m짜리 이제 TBM이 들어와 있고, 그게 독일제죠. 뭐 헤렌 크래히트라는 회사 같은데, 그리고 이제 김포 파주 구간에 서울 외곽 제2 외곽 순환도로 구간, 거기에는 한 15m 정도, 직경 15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대규모 그 TBM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뭐 그런 대규모를 바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무리고, 그래서 일단 그 중단면 직경 8.4m급 TBM 재제작 기술로 일단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한 7m급 뭐 커터 헤드 정도 이렇게 개발하는 연구를 했는데, 워낙에 이제 원 제작사들의 반발이나 비협조 때문에 상용화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튜닝이나 이런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 제작사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부품을 거기 넣으면 나머지 이제 보증을 못한다, 고장이 나더라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산화가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플랜트 분야입니다. 사실 플랜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해외 건설에서도 가장 많은 포션을 갖고 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플랜트 전담 부서가 좀 없어서 항상 조금 힘을 좀 덜 받고 있는데, 우리 오늘 저 건설국장님도 오시고 기술안전 정책과장님도 오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플랜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력으로 보고 있는 거는 수소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수소 저장 탱크라든가 저하역 시스템 기술 개발, 이제 이 수소를 저희들이 우리 국가가 많이 이제 그린 수소도 생산하고 부생 수소도 생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자립을 확보할 만큼 우리가 생산을 다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그래서 결국은 지금 원유 들여오듯이 수소도 상당 부분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 상황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들여오는 수소 뭐 LNG 캐리어선처럼 수소도 그렇게 들여오는 그런 배도 만들 필요가 있고, 또 그걸 육상에서 받아주는 그런 저장 탱크, 인수 기지 이런 게 필요하고, 그걸 이 튜브카 그 차량이나 아니면 배관으로 이제 해서 수송하는, 배송하는 그런 게 다 필요하고, 시스템 그 수소가 이제 옮겨질 때마다 접합되는 부분, 이제 뭐 충전하고 옮겨 심고 또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액화해서 저장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 모든 그런 게 이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지금 사실 수소도시 사업을 실제 하고 있어서 전국 지자체를 선발해가지고 지금 다 인프라를 깔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실제 활용이 되려면 이런 기술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기술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쓰이고 그러면 나중에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데도 굉장히 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건축, 공간 정보, 주거 환경 분야입니다. 금년에 한 1,000억 정도를 이제 이쪽에
투입을 할 것인데요. 일단 공동주택이 지금 빨리 건설하고 안전하게 건설하는 게 굉장히 과제인데 이 공동주택 건설 생산성 혁신을 위한 다용도 건설 작업 로봇, 건설 로봇을 개발하는 과제가 시작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국토정보 보안 기술 개발. 우리 국내에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좀 사용하자 하는데 이제 우리 정부 포지션은 그건 보안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포지션인데 최근에 굉장히 우리 트럼프 정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수세에 몰리면서 산업부 쪽에서는 또 그걸 어쩔 수 없이 좀 우리가 내줄 건 내주고 실리를 취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공하는 쪽으로 그 방향이 잡혔는데요.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에서도 굉장히 이 국토 정보를 그냥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으로만 보지만 거기에는 사실 좌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시각적으로만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다 그 좌표가 그 위도, 경도 그게 들어가고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표고나 해발 이 고도까지 다 들어가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우리나라의 어떤 보안 시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면 큰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쉽게 활용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안 암호화하고 해서 그게 누출이 안 되면서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보안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 물류 분야도 이제 뭐 우리 그 급발진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평가 기술도 개발을 하고요. 또 전기 자동차가 워낙에 또 화재 때문에 배터리 화재 때문에 많이 사용자들이 좀 사용을 좀 보류하고 뭐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나타나는 이 물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화재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화재 안전성을 관리하는 그런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가 이 초고속 하이퍼튜브인데요. 단계별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GTX가 개통되고 하면서 GTX 같은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그 재난 대응 복합 훈련장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고 또 수소 부분이 수소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수소를 활용한 열차, 전동차 개발하는 이제 이런 과제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도 연구할 게 많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비극적 그 공항 사고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공항 조류 탐지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신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이탈 방지용 긴급 제동 활주로 시스템 이마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과제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해서 KPS 개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국가 어떤 보안 기술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모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하는 이런 게 비행기들도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GPS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GPS는 그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항법 시스템이거든요. 그 미국의 위성을 가지고. 근데 유럽에서는 갈릴레오를 쓰고 있고 뭐 러시아에서 쓰고 있고 또 중국도 개발해서 뭐 중국은 베이두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다 각자 개발을 해서 글로벌하게 서비스도 해주고 하지만 유사시에 그 서비스를 차단시켜 버리면 우리는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국만의 어떤 위성 항법 시스템을 적어도 우리가 글로벌하게 서비스는 못 해주지만 우리 한국과 어떤 주변 지역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자 시스템을 가져야만 가장 안전한 그런 방위 시스템이라든가 또 민간 서비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필요하다 해서 KPS
이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KPS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쪽으로 이관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또 지금 항공을 담당하는 과기부 쪽에서 했는데 지금 저희 쪽으로 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그 혁신 도전형으로 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퍼튜브 기술이고요. 또 하나는 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설계 시공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이퍼튜브 같은 경우 사실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까지 해서 2045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때 이제 상용화하고 영업 노선을 개통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워낙에 긴 기간이고 지금 기술 개발 자체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로드맵은 나중에 좀 더 변경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1단계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튜브라는 게 기술이 일단 그 자기 부상 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상을 할 수 있느냐, 이 전자기망을 하기 때문에 그 고온 초전도 전사석을 먼저 개발을 해야 되고 그걸로 해서 뜰 수 있느냐, 그리고 떠서 추진할 수 있느냐,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가게 되면 항상 선형으로 일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커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제어가 가능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공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게 시속 1,200km 정도를, 비행기 속도보다 빠른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진공 상태 수준이 되지 않으면 공기 저항 때문에 그게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0km 이상 달리는 건 무리다. 그래서 이제 아진공으로 해서 튜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 게 이제 기본적인 과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목업으로 해서 좀 작게 해서 하지만 나중에 실제 모형으로 가고 그 긴 거리를 이렇게 구현을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시멘트인데, 우리 사회에 이제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건설 현장이나 모든 공간을 창출하는데. 근데 이제 시멘트의 단점이 CO2 배출을 많이 하고 그런 좀 친환경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시멘트를 부분적으로 아마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시멘트 콘크리트가 없냐 해서 이제 이 부분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재료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 리튬 부산물, 뭐 인산 세라믹, 뭐 또 하나는 이제 폐유리를 활용한 뭐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리튬 부산물을 가지고 개발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이걸로 집중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 100메가파스칼급 고강도의 이제 시멘트를 만드는 거고, 탄소 배출량은 기존의 시멘트에 비해서 50% 저감하자. 그리고 이제 빨리 경화되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작업성은 2시간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뭐 개략적으로 좀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금년에 새로 시작해서 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7년 이내에 정말 이 열정과 어떤 그런 그 사명감으로 가득 찬 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 과제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한 3년 정도로 잡아서 최장 6.7억 정도로 지원하는데, 과제당 관문형으로 해서 처음에 30개를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간 기초적인 걸 연구를 시켜봐가지고 절반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50%, 15개에 대해서 향후 이제 한
6억 정도를 더 지원해 주면서 하도록 하는데 금년에 1차 모집하고 내년에 1차 모집하고 저명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년에 못 하셨을지라도 내년에도 또 기회가 되니까요. 이런 준비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대 유망 건설 기술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실제로 우리 여기 앞에 가시는 권태규 우리 미래전략 그 기획실장이 체제에서 이제 그 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린 수소 인프라, AICT, UAM 버티포트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카본 캡처 이용하고 저장하는 CCUS 플랜트, 부유식 해상 풍력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공장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SMR 같은 원전 인프라, 그다음에 건설 로봇, 그다음에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폐기물 에너지 플랜트. 요게 이제 오른쪽에 수치가 있는데 요게 2035년까지 연간 성장률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진한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가장 기대가 많이 시장이 커질 걸로 기대되는 그런 순으로 지금 정리가 됐는데요. 뭐 그린 수소 인프라,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과제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그 보스턴 컨설팅 그쪽에 와서 그분이 이제 연사분이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성이라든가 전망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역시 저희들이 조사한 바를 봐도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성이 있는 걸로 크게 기대되는 분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형 모듈 SMR 인프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SMR에 한정되지 않고 대형 원전, 뭐 APR 1400이라든가 APR 1000이라든가 이제 대형 원전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전 분야가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분야도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나왔습니다. 폐기물 에너지 플랜트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들도 R&D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 기장에서 하나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다 그쪽에서 일괄 처리하고 나오는 그 어떤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중화시켜서 주변에 냄새나 이런 그 혐오를 일으킬 만한 그런 게 없이 하고 그 위쪽을 돔 형태로 해서 딱 가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수용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걸 잘 개발하면 전국의 어떤 그 혐오 시설로 취급되는 그런 폐기물 처리장들이 에너지 저장, 에너지 생산 시설로 탈바꿈되면서 지자체에서 또 수용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R&D 성과 활용 측면입니다. 이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김종훈 회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그 사실 그 진짜 R&D를 이렇게 하면 그 성과가 바로 이제 이 기업이나 우리 사회에 쓰이고 이 국민 경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 5대 성과 왼쪽에 보시면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인프라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R&D가 끝나면 위에 있는 과학적, 기술적 뭐 그다음에 이제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 연구시설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는 나옵니다 기본으로. 그런데 이게 사업화가 돼야만 이제 뭐 매출도 생기고 하는 경제적 성과가 나오고 또 일자리도 생기고 뭐 우리 사회의 안전이 증가된다든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든가 하는 사회적 성과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화 현황도 저희들이
추적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성과 활용률이 있는데요. 뭐 23%, 뭐 38%, 뭐 23년 56%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과장돼 있달까요? 뭐냐면 한 번이라도 매출이 있으면 다 성과가 활용이 된 걸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한두 번 매출이 있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성과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또 R&D가 이 성공률이 100%면 이건 가짜다. 이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다 성공시킨 거다. 이제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희 기술은 국토교통 분야 기술은 어떤 정말 세상에 없던 최초의 뭘 많이 찾아내고 하는 뭐 기초과학 수준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기술들을 많이 응용해가지고 하는 시스템 기술이나 융합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바로 사용할 걸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 성공률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결과물들은 대개 이제 특허나 신기술 아니면 어떤 우리 기술 표준, 기술 기준 이런 형태로 이제 무형의 결과물이 나오고 실제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유형의 그런 거는 실험 장비나 시제품 이제 이런 걸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업화 된 게 철도 분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은 대표적으로 잘 된 케이스고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 작년 말에 끝난 이거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 같이 팔로우하는 뭐 얼라이언스 형태나 뭐 그 계속 추적해서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뭐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실제로 이제 판교에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서 그 2+1 해서 최대 3년까지 그 무료로 지금 임대 공간을 제공해서 거기서 이제 이 스타트업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그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법인 설립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뭐 투자자 매칭을 한다든가 뭐 또 해외 수출의 상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또 해외 실증 비용을 뭐 3억 4억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도 기술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신기술 인증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뭐 국토부 장관이 인증을 해주시겠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몇 개나 했나 보니까 한 1,100여 건을 신기술로 인증을 했고요. 지금 유효한 신기술은 건설 신기술 같은 경우 294건이 지금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기간 안에 있는 거죠. 교통 신기술이나 물류 신기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후발주자로 좀 늦게 시작해서 아직 활성화는 좀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통기술대전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는데요.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정말 그 크게 하고 뭐 CES 혁신관까지 만들어서 우리 건설기술, 우리 국토교통기술이 미국의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이 또 전시하는 공간까지 하고 굴지에 지금 건설회사들 현대 뭐 GS 대우 같은 그런 회사들도 참여해서 이 전시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셔서 한번 보시고 또 뭐 굉장히 유명 인사들 초대도 해서 그 특별 강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거니까 오셔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길었는데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김정희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봉란 교수님. 예, 제가
원장님 강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공급자 사이드만 터치를 하실까? 디맨드 사이드를 지금 슬라이드 30번에 보면 조사를 쭉 해놓은 게 보면 저 철저히 공급 사이드거든요. 공공 부분에 좀 발주자 디맨드가 뭔지, 그다음에 발주자가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도록 제도 정책적으로 수요 촉발도 사실은 그런 쪽이거든.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답변하시죠.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전체 과정을 보면 그 기술 수요 조사라는 걸 맨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각계 공공 발주자라든가 아니면 민간 뭐 연구자, 기업 대상으로 해서 기술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매년 1년에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만든다기보다는 민간이나 어떤 발주자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들을 먼저 추려서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기획 연구를 하고 해서 본 연구 과제로 이어지는 그런 사이클은 있습니다만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같은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의 사회 역량을 다 동원해서 그 조사를 2050년을 내다보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2년 전이었는데 데이터 센터를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예측력도 굉장히 한계가 있구나 하는 좀 반성도 해봤습니다. 네, 또 질문. 예, 조대현 박사님. 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서울대 조대현인데요. 제가 사실 작년까지 한 20년 동안 카이아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보니까 또 느끼는 게 있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 해외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생각을 할 때 제가 제일 아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설 산업 자체는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기술의 우수자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기술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발주체에서 그거를 아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저희가 R&D를 많이 하지만 카이아에서 6천억 뭐 내지는 지금 10조 이상 했지만 과연 기술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BM을 기술 개발을 하면 예전에 그 7m의 그 커트헤드를 했던 기술 개발 팀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그들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여기에 합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훨씬 더 기술 개발이 빨라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카이아에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기술이 아니고 기술의 주인을 찾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그 별도의 서포트 시스템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보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끊임없이 올라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카이아에서 매년 각 분야별로 그 기술에 탁월한 사람들을 반드시 발굴을 해서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획에 참여를 하고 그들이 계속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연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안용한이라고 합니다. 네, 근래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다 AI 에이전트 그리고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던 저도 하고 있는 연구들이 5년 뒤에 쓰일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줄이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도 뭐 반도체 부분에서 엔트로픽이 들어와서 그들이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실제 R&D하는 인력을 뭐 줄이고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 건설 산업도 어떻게 보면 설계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감리는 뭐 60, 70% 줄이고 다른 분야의 인력을 줄여야만 살아남는 시대에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연구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런 거보다는 뭐 건축물을 하건 어떻게 하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설의 프로세스를 그 디시즌 메이킹을 하는 각각의 단계, 보고하던 단계들이 다 없어지는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R&D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건설 전문 인력만 하는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건설을 했던 분도 있고 학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제 AI를 실제 수행하는 뭐 엔트로픽이 됐든 오픈 AI 그들이 함께 들어와서 그 갖고 있는 데이터와 디시즌 메이킹 절차 프로세스를 절반 이하로 줄여서 실제 일하는 사람은 50% 이상 줄여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것 같은 미래이고 그게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는 분야인데 사실 뭐 그 우리 사회 이제 굉장히 이게 변화 과정에서 그 갈등이 양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현장에 가서 무인화라는 용어를 한번 썼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바로 노조를 의식해서 아, 저 용어 쓰면 안 되는데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기술 변화와 함께 사실은 이제 뭐 인간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또 기술 변화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는 좀 소프트 랜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타워 크레인을 조종하는데 지금 옛날에 올라가서 했지만 지금 밑에서 조종한단 말이에요. 원격으로. 그럼 그 사람은 일자리 안 잃고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를 좀 바꿔서 발주 제도라든가 현장 감리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책 당국인 우리 이 국토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고변. 네, 인테그라의 고배원입니다. 이제 국가 연구 과제를 해보면 두 가지 좀 질문 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간을 단축해서 빠른 기술 진보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처음에 연구 계획서에 세웠던 지표나 연구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면에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연구들이 처음에 냈던 계획서, 처음에 나왔던 RFP하고 다르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그걸 막는 이런 평가위원들이 좀 계셨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오늘도 오셨는데 많은 연구들을 해보면 연구 꼭지 중에 이렇게 한 부분으로 정책 개발이나 제도 연구, 뭐 표준화 연구 이런 것들이 꼭 끼어 들어가는데 기술 개발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그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연구진들조차도 그냥 아주 작은 부분으로 여기고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걸 사업화를 해보면 사실 제도가 안 따라주면 사업화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 연구도 좋지만 정책 연구도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각 연구마다 꼭 끼워주시고 그 부분을 좀 더 국토부나 카이아에서 좀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그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만난 다른 전문가분도 그걸 많이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뭐 법무법인이나 뭐 법제연구원이나 이런 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예, 저는 건설교통신기술협회 이회원입니다. 저는 뭐 전공은 원래 행정을 했고요.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카이아에 한 40년 정도 근무해서 이쪽 건설에 대한 R&D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R&D 하면은 뭐 어차피 AI를 빼고는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카이아에서도 지금 AI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바는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국가 AI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이 한 55명 정도 되죠. 정부위원이 한 22명 되고 장관이 14분이 참여했는데 국토부는 참 유감스럽게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민간위원이 35명인데 그 30명, 5명 중에는 정치학을 한 사람도 있고 행정학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언어학을 한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 사람들이 있는데 35명 중 제가 몇 면을 봐도 우리 건설 교통을 이해하고 전문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최소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건설기술연구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VCTN을 총괄했던 조대현 박사도 있는데 왜 이런 우리 AI 민간위원회 한 명도 못 들어가는지 이건 뭐 카이아에서 꼭 책임질 일은 아닌데 국토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건 상당히 우리가 우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타 부처 제가 AI 과제를 좀 봤더니 요즘 관심이 있어서 지금 타 부처에서 굉장히 그 국토교통 R&D 쪽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가면 어쩌면은 국토교통 쪽에서는 AI 관련된 연구를 아마 못하고 과기부나 다른 부처에서 전부 행안부나 이런 데서 다 이쪽 침범을 하고 아마 국토교통 쪽에서는 AI 쪽에 진출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좀 어떻게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차관도 같이 했고 그래서 이거 대정기를 마련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번에 소개해드린 건설 로보틱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번 7월에 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대전을 그 기회로 삼자는 게 저희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과학기술 대전을 총력을 다해가지고 하라고 지난주 학대간부회의 때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꾸짖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 아까부터 손 드신 두 분만 딱 예, 제가 발언드린 먼저 예.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필승입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두 가지만 뭐 질문은 아니고 혹시 저 원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그 지인이 그 10리터를 가지고 800km를 갈 수 있는 열 효율을 그 국내에서는 특허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레이처지에 지금 그 의뢰 중에 있는데 아직 답변은 안 하는데 요거를 좀 어떻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직원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소형 그 폐기물을 직접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음식물을 직접 넣고 바깥으로 그 유해 물질인 다육신이 배출되지 않고 열 효율을 낼 수 있는 소형 그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대형화 시키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게 지금 그 별장에 가평에 계시는데 엊그제 제가 갔다 왔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직원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연락처를 따로 주시면 저희 직원께 전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현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그 ST 최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유망 분야의 들에 대해서 저희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문제를 푸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문제가 좋은 해답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1번은 현장 데이터,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일하는지를 데이터를 모으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기에는 지금 그 데이터가
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장에서 안전 장치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거기서 데이터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데이터를 풀어주시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저도 좀 참여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을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질문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오늘 총 향해 주신 김정희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